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역시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결국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일단은 마약 혐의인 거죠? 마약을 흡입했다는 혐의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2015년 5월, 6월, 9월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거고 2018년 4월에는 클로나제팜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입했다는 거고 2019년 2월, 3월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일부 또 황하나 씨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다만 그 연예인과 같이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범죄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연예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송치된 부분은 마약 흡입과 관련된 사실이고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조모 씨의 판결문에 드러나 있듯이 뭐 30만 원을 어디로 입금하라고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마약 공급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과 별도로 경찰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하나 씨가 언급한 연예인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밝혀져야 할까요? 일단 황하나 씨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강요를 했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2015년 이후에 끊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잠든 새에 뭐 일부러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마약을 같이 했다 인정하기는 어렵고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게 검사를 또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황하나 씨의 진술이 일시라든지 장소까지 특정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는 거는 통신 내역이라든지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황하나 씨가 특정한 그 날짜, 그 장소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모 씨도 진술을 하고 있지만은 0.5g을 구해서 그중에 0.3g을 4명이서 나누어서 뭐 8번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둘이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끼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봤으면은 또 진술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그 해당 연예인도 마약을 흡입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흡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떤 루트로 공급을 받았는지 단순한 매수자인지 아니면 공급자랑 관여돼 있는지 그것들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황하나 씨의 말에 따르면은 그 마약 투입을 이 사람이 자기한테 강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강요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저는 책임 돌리기라고 보여지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황 씨와의 연관설이 제기됐던 박유천 씨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경찰에 소환되겠죠? 경찰에서 박유천 씨를 특정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약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뭐 로이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른 게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뭐 머리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원을 특정하는데 경찰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유천 씨가 선제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박유천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찰은 아직까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 하지만은 뭐 박유천 씨가 자진해서 출두를 하면은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혐의가 없으면은 자진해서 출두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연예인이 박유천 씨가 맞는지는 다음 주에 누가 소환되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지 박유천 씨 외에 또 다른 연예인이 소환이 되는지를 보면은 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황하나 씨의 과거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경찰관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죠.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거는 확실한 징계는 아니고 그냥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출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대기 발령 조치가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뭐 부실 수사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뭐 7명을 뭐 입건을 하지 않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걸로 봐서는 부실 수사인 것까지는 나와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유착 의혹이 있냐 여기까지는 아직 뭐 특정할 수가 없고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되겠는데 예. 근데 이 조모 씨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 담당 경찰관이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윗선에다 보고를 하고 어떤 지시를 봐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수사를 안 했을 가능성. 예. 하나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부실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로는 후자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윗선 어디까지 이 얘기가 올라갔는지 이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도 윤청경과 승리 간의 어떤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착이라는 건 뇌물을 얘기하는데 예. 보통 이런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렇게 보험성으로 이렇게 쳐놓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비를 해놓는 경우들이 예, 예.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뇌물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부실 수사를 넘어서 유착 의혹까지 확실하게 밝혀질지는 앞으로 수사 방향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민수 씨가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서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 공소 사실을 보면은 2018년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민수 씨가 뒤에 따라가고 앞차석에 어떤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인 말에 따르면은 예. 1, 2차선에 걸쳐서 운행을 하다가 1차선으로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뭔가 접촉이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변호인 말에 따르면. 그래서 최민수 씨가 앞차를 추월해가지고는 급정거를 하고 사고를 유발했다. 이걸 이제 기소 사실에 나타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당시에 추월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대 차량에 400만 원 넘는 어떤 손괴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최민수 씨 말대로 이거를 앞차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이 돼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그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앞차 운전자를 협박하고 일부러 들이대서 자동차 예. 충돌을 유발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최민수 씨가 앞차를 추월하고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예. 앞차가 먼저 사고를 유발해가지고는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고의적인 충돌이었는지 이 부분은 당시의 증언 목격자라든지 예. 블랙박스 영상을 좀 더 분석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민수 씨가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네. 아니었느냐, 뭐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즉 모욕죄에 대한 혐의인 거죠. 모욕죄라는 거는 예.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 경멸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음. 누구누구는 전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적시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예. 누구누구는 도둑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예. 모욕적인 언사,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니까 모욕죄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있을 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들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예.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라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으면은 예.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민수 씨 말에 따르면은 뭐 당시에 어떤 무례한 얘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 모욕적인 표현은 없었고 그리고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주위에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예. 최민수 씨는 당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예. 모욕죄에 고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피해자 측에서는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 주위에 사람도 들었다. 이건 공연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욕하는 정도라서 예. 이게 뭐 크게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정도겠죠. 예, 근데 그 최 씨 측 변호인의 그냥 그 언급에 따르면은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민수 씨만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르자면 그리고 또 최민수 씨 측 변호인의 언급에 따르자면 양쪽 다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최민수 씨 측에 따르면은 예, 예. 상대방 측에서도 뭐 왜 산에서 내려왔냐 그러면서 예. 연예 활동 정지까지 운운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식의 서로 이런 오고 갔다면은 예.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쌍방 폭행도 둘 다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양쪽 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최민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사실
그쪽도 나를 모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이상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뭐 불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기소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혐의가 사실로 이제 밝혀진다면 가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지금 보복 운전이잖아요. 보복 운전이라는 거는 운전을 하면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차가 뭐 방향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예. 뭐 급정거를 하거나 할 때 확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 크락션을 울린다거나 예. 창문을 열고 뭔가 이렇게 항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뭐 앞으로 추월해서 급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를 보복 운전이라 그러는데 예.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난폭 운전 정도로 가볍게 처벌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또 예.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은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뭐 보복 폭행 이런 거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이런 보복 운전에 관해서 특수 손괴라든지 특수 협박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손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맞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떤 폭처법상의 특수 협박, 특수 손괴로 지금 기소를 해오고 있는데 예. 특수 협박, 특수 손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아요. 뭐 특수 손괴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최대 7년까지, 특수 협박은 최대 5년까지 되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특수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예.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수 협박만 가지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벌점 100점을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항소심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일단 두 인물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선고가 내려진 건 이제 화이트리스트 건인데요. 예. 지금 리스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블랙리스트 있고 화이트리스트 있고 체크리스트란 말도 있어요. 예. 화이트리스트는 특혜를 주는 사람들의 명단이고 블랙리스트는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의 명단이고 체크리스트는 그냥 의사를 확인하는 뜻의 그런 명단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저 두 분은 이제 블랙리스트 건 관련해가도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요. 상고심에. 예. 화이트리스트 건은 2014년부터 6년까지 친정부 보수 성향단체 33개에다가 예. 69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건데 예. 이게 그냥 정부 돈으로 줬다는 게 아니라 예. 정경련을 압박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서 직권 남용, 그다음에 강요 혐의로 기소를 했고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정원 특활비 받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뇌물죄로도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이제 직권 남용과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예.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거든요. 예. 직무에 속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강요만 인정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직권 남용 강요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 예. 다만 이제 김기춘 실장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거는 가장 위에서 이거를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휘 계통에서 맨 위에 있고 명령을 한 사람 가장 이게 위법성이 크다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했고 예.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에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중간 단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형이 가볍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 조윤선 수석이 특활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약간 동호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이고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같은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둘 다 판단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직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달라졌잖아요. 예.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과거에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지금 몇 년 새에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직권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직무에 속한 일에 관련해 가지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직무에 속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네. 직무에 속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친정부 단체의 지원이 비서실장의 직무였냐 예. 관련해가지고는
김기춘 실장은 당연히 부인을 했고 예. 검찰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업무를 총괄한다면 사회 직능단체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권한도 있다. 그래서 직무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예. 그다음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부당했냐? 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는 정부 비판 세력을 봉쇄하고 시민사회를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봤는데 또 김기춘 실장 측에서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45년 동안 수호해 왔고 뭐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는 적국과 아군으로 나눈 것은 아니다. 예. 또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균형을 잡히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이나 일종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거를 강조를 했고 예. 절대 적군과 아군으로 나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직무 권한에 속한다. 그다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줘서 아 이거는 부당한 일이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또 그 배제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 강요죄와 관련해서는 강요죄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기춘 실장 측에서는 정경련 단체 기업들한테 내가 해악을 고지한 게 없는데 무슨 협박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서 비서실장이 이런 일을 명령을 할 때는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강요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 강요죄는 상당히 법리가 복잡했어요. 그렇게 또 들리긴 합니다. 이 재판은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향후 또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